당장 여기서 나가, 늙은 창녀야. 여보, 제발 그만해. 당신 미쳤어. 마마 저장감 사람아 마마 미라야, 솔직히 말하자면 어버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명절 때마다 너희 친정만 챙기는 거 정말 서운해. 우리도 가족인데 왜 항상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니? 며느리 미라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가벼운 웃음을 지었어요. 마치 제가 너무 예민한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그게 친정 부모님이시잖아요. 당연히 더 챙기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7년이에요. 준혁이가 미라를 집에 데려온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당연히 뒤로 밀려나야 하는 존재인가 봐요. 나는 박은숙이에요. 올해 64세가 됐고요. 부산에서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었죠. 남편을 4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암이었어요. 투병하는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보내는 게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준혁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서울로 오세요. 혼자 부산에 계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엄마 가까이 살면서 자주 뵙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부산의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방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더 힘들었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부산 집을 팔고 서울로 가기로요. 부산 집은 3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에 제 퇴직금을 보태서 산 집이었죠. 추억이 많은 집이었지만 아들 가족 근처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마포구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1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아들 집에서 지하철로 15분 거리였거든요. 남은 돈은 통장에 저축해뒀고요. 나중에 준혁이한테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올라온 게 3년 전이에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준혁이가 주말마다 들렀고 손자 시연이도 자주 보러 왔어요. 할머니 하면서 뛰어와 안기는 시연이를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명절이 되면 미라는 친정에 3박 4일씩 머물렀어요. 친정 부모님이랑 가족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집엔 명절 당일 점심 한 끼 먹고 서둘러 가버렸어요. 설날에도 그랬고 추석에도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라야, 혹시 저녁까지 같이 하면 안 될까? 엄마가 준혁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았는데 미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친정에 가야 해서요. 엄마가 기다리시거든요. 다음에 오래 있을게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절대 오지 않았지만요. 한 번은 미라, 친정어머니 생신이 있었대요. 미라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고 케이크도 예약하고 레스토랑도 예약했죠. 그날 준혁이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미라 가족들이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일은 어땠냐고요? 미라한테서 전화 한 통 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5초짜리 통화였어요. 케이크는커녕 꽃 한 송이도 없었어요. 준혁이는 그날 야근한다고 못 왔고요. 손주 시연이 문제도 있었어요. 시연이가 아프면 미라는 항상 친정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시연이가 열나요. 올라오실 수 있어요. 미라 친정어머니는 김포에 사세요. 서울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도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저는 15분 거리인데 연락조차 안 왔어요. 한 번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시연이가 수두에 걸렸었대요. 미라가 일주일 동안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 도움을 받으며 시연이를 돌봤다고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준혁이한테 듣고 알았어요. 엄마, 그때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피곤하실까 봐요. 준혁이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미라 친정어머니는 피곤해도 괜찮고 나는 피곤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반대로 미라가 바쁠 때는 언제나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물론 달려갔죠. 할머니니까요. 손주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루 종일 시연이를 봤어요. 밥도 해주고 놀아주고 씻기고 재웠어요. 미라는 밤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베이비시터한테 하는 인사 같았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미라가 약속 있을 때마다 저한테 연락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말에 시연이 보러 오겠다고 하면요. 어머님,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시연이 학원 있고 저희도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기대하지 말자. 그냥 아들 가족이 잘 지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어버이날은 정말 너무했어요. 미라는 어버이날 2주 전부터 친정 부모님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준혁이한테 들었어요. 백화점에서 아버지 양복이랑 어머니 한복을 샀다고요. 한복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저녁에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고 했어요.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큰 선물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함께 밥 한 끼 먹거나 카네이션 한 송이만 받아도 좋았을 거예요. 어버이날 당일 아침이었어요.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시연이랑 같이요. 마음이 설레서요. 어버이날에 아들이 온다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김치전을 만들었어요. 시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준비하고요. 저녁 6시쯤 준혁이가 왔어요. 시연이 손을 잡고요. 그런데 미라는 안 왔어요. 준혁아, 미라는 친정 부모님이랑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시연이 데리고 엄마 뵈러 왔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정 부모님이랑 저녁을. 어버이날에 아들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미라가 드리래요.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5만 원짜리 상품권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편의점 상품권이었어요. 시연아, 할머니한테 카네이션 줘볼까? 준혁이가 시연이한테 말했어요. 시연이가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건넸어요. 준혁이가 편의점에서 산 게 분명했어요. 비닐 포장도 안 뜯긴 상태였거든요. 저는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고마워, 시연아.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미라 친정어머니는 200만 원짜리 한복을 받고 호텔 뷔페를 가는데 저는 5만 원짜리 편의점 상품권을 받는 거예요. 준혁이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라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친정에서 호텔 뷔페 먹으면서요. 아들과 손주가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식탁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카네이션 한 송이와 5만 원짜리 상품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미라는 친정 부모님만 챙기는 걸까? 저도 준혁이 엄마인데, 저도 시연이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참지 말자고요.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요. 미라한테 전화했어요. 미라야, 시간 되니?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미라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니? 너랑 준혁이 둘 다. 알겠습니다. 7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말할 때가 온 거예요. 7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요. 그날 하루 종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센 말을 하면 준혁이가 힘들어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참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시장에 나갔어요. 장을 보면 마음이 좀 정리될 것 같아서요. 시장을 걷다가 과일 가게에 들렀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오늘 복숭아 진짜 맛있어요. 저는 복숭아 한 박스를 샀어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시연이가 좋아하는 딸기도 샀어요. 습관이에요. 항상 아들 가족 생각하면서 장을 보는 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미라는 시장에 가면 뭘 살까? 친정 부모님 생각하면서 장을 볼까? 아니면 우리 생각도 할까? 저녁 6시 반쯤 준비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했어요. 녹차를 우리면서 손이 떨렸어요. 떨림이 긴장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혁이와 미라가 서 있었어요. 미라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보였지만요. 어머님, 왔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공손하지만 차가운 그 목소리요.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따라주면서 준혁이를 봤어요. 아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너도 한 잔 마셔. 고맙습니다, 엄마.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미라야, 엄마가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미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 그런데 너는 친정에 갔더구나. 저녁까지 친정 부모님이랑 보냈고. 미라의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답했어요. 네, 부모님이 그날 꼭 보자고 하셔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는 말만 했지. 미안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미라야, 솔직히 말할게. 어버이날만 그런 게 아니잖아. 명절 때마다, 특별한 날마다 너는 항상 친정만 챙겨. 우리한텐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미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건 제 부모님이시잖아요. 당연히 챙기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당연하다고. 자기 부모님은 당연히 챙기고 우리는 당연히 뒷전이라는 거죠. 그래, 내 부모님이니까 더 챙길 수는 있지. 그런데 미라야, 우리는 뭐니? 우리도 가족 아니니? 미라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도윤 오빠, 아니 준혁 오빠의 어머님이시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혁의 어머님,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시연의 할머니도 아니고 미라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준혁의 어머님, 그것뿐이라는 거죠. 옆에서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우리 가족이지. 미라는 준혁을 보며 말했어요. 오빠, 제 말 뜻이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서운해하시는 게 이해는 가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은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미라가 계속 말하도록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고, 저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요. 그런데 어머님이랑은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그 말에 제가 반박했어요. 미라야,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조심하게 만들었니? 눈치 보게 했니? 미라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사실 제가 미라한테 뭘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괜찮다고, 너희 편한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건 아니지만, 어머님,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친정이 더 편한 거예요. 모든 며느리가 그렇다는 말에 화가 났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친정이 더 편할 수 있어. 그건 이해해. 그런데 미라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소외시켜도 되는 거니? 어버이날에 친정 부모님은 호텔 뷔페 가시고 나한텐 편의점 상품권 5만 원이 전부라는 게 말이 되니? 미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건 저희도 형편이 있어서요. 어머님,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형편이 안 좋다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 한복은
200만 원짜리를 사고 미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궁금한 것 같았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 칠순이 얼마 안 남아서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칠순 선물을 어버이날에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 쳐도 우리한텐 왜 5만 원짜리 상품권이에요? 제 생일엔 전화 한 통으로 끝나고 미라는 점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시는 것 같아요. 돈 얼마 썼는지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계산적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라야, 엄마가 돈을 따지는 게 아니야. 마음을 따지는 거야. 200만 원짜리 한복도 문제가 아니고 5만 원짜리 상품권도 문제가 아니야. 그 마음의 차이가 문제라는 거야.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준혁이가 불안한 눈으로 미라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솔직하게 말해봐. 미라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은 제 부모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미라는 계속 말했어요. 제 부모님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어요. 제가 아플 때 간호해주시고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준혁 오빠의 어머님이시지 제 어머니는 아니시잖아요. 미라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니? 미라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가족이긴 하지만 친정 가족이랑은 다른 거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시댁이랑 친정은 다르다는 거. 그 순간 깨달았어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제가 미라를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미라는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미라야, 그럼 명절에 친정엔 3박 4일 있으면서 우리 집엔 한 끼만 먹고 가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니? 미라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은 단호했어요. 네, 친정에 있는 게 더 편하니까요. 어머님 댁에 오면 솔직히 피곤해요. 조심해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고.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건 좀 심한 말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미라는 준혁을 보며 말했어요. 오빠, 직접 뭐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시댁에 있으면 그냥 불편한 거야. 이건 모든 며느리가 느끼는 거라고. 또 모든 며느리 이야기예요. 마치 제가 문제가 있는 시어머니인 것처럼요. 미라야, 엄마가 물어볼게. 시연이가 아플 때 왜 나한텐 연락 안 했니? 수두 걸렸을 때도 나는 나중에 알았어. 미라는 잠깐 당황했어요. 그건 어머님 피곤하실까 봐요. 그런데 내 친정 어머니는 김포에서 1시간 넘게 오시잖아. 나는 15분 거리인데. 미라는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제 엄마가 더 편하니까요. 제 엄마는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고 제가 힘들어하는 거 바로 알아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랑은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지만요. 그런 게 없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7년밖에 안 알았는데, 그런데 미라야, 그 7년 동안 너는 나랑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이라도 해봤니?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항상 친정만 가고 우리한텐 의무적으로 들르고 손주 봐달라고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지겠니?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럼 어머님은 뭘 하셨어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신 적 있으세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뭐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사실 없었어요. 저도 미라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미라가 불편해할까 봐요. 하지만 미라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은 항상 준혁 오빠 이야기만 하셨어요. 준혁이는 어렸을 때 이랬다. 준혁이는 이런 거 좋아한다. 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면서 왜 제가 어머님한테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저도 미라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는 게 맞을까요? 미라가 항상 벽을 쌓고 있었으니까요. 미라야, 그래, 엄마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소외시켜도 되는 거니? 어버이날에 친정만 챙기고 명절에 우리한텐 한 끼만 먹고 가고 손주 문제만 있으면 나를 부르면서 정작 손주가 아플 땐 연락도 안 하고. 미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건 서로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친정을 더 챙기는 건 제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거고, 시연이 문제는 당연하다고, 또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네, 당연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어머님도 준혁 오빠가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제 부모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미라를 똑바로 봤어요. 미라야, 그럼 너한테 우리는 뭐니? 그냥 남이야. 미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남은 아니지만 가족이라기엔 거리가 있는 거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시댁은 시댁이고 친정은 친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거리가 있다고? 7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너희 신혼집 구할 때 내가 부산집 팔아서 1억을 보탠잖아. 시연이 낳고 몸조리할 때 한 달 동안 매일 미역국 끓여 날랐잖아. 시연이 돌잔치 준비할 때도 너희가 이사할 때도 내가 뭘 안 해줬니? 미라의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님,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가족으로 안 봐도 된다는 거니? 준혁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여보, 진정해요. 둘 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미라야, 네가 시연이 봐달라고 할 때마다 난 달려갔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할머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시연이가 아플 때는 너는 왜 나한텐 연락 안 했어? 혹시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물었어요. 혹시 시연이한테 너무 정들까봐 그런 거니? 미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그걸 눈치챈 게 의외였나 봐요. 어머님, 그게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시연이한테 너무 정들면 나중에 힘들어질까봐 그런 거지.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시연이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요. 집착이라고. 손주를 사랑하는 게 집착이야. 어머님 할머니로서 사랑하시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가끔은 선을 넘으시는 것 같아요. 선을 넘는다는 게 무슨 뜻이니? 미라는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지난번에 시연이 옷 사주신 거요. 제가 이미 샀다고 했는데도 또 사오시고, 시연이 간식도 제가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주시고, 이런 게 쌓이면 저도 스트레스예요. 제가 손주 옷 사준 게 잘못이에요. 간식 준 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라 제 의견을 무시하시는 게 힘든 거예요. 시연이는 제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면 간섭이라고. 할머니가 손주한테 뭘 해주는 게 간섭이야.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간섭이에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은 시연이를 너무 자기 것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시연이는 제 아들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시연이를 내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냥 손주가 귀여워서 사랑했을 뿐인데요. 미라야, 어머님, 그리고 솔직히 하나만 더 말할게요. 미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준 건 맞아요. 1억도 주셨고, 미역국도 끓여주셨고, 근데 그건 어머님이 해주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저한테 은혜를 갚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은혜를 갚으라고 했나요? 미라야, 엄마가 은혜를 갚으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섭섭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너는 우리를 가족으로 안 본다잖아.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해야 어머님한테 가족인 거예요? 친정 버리고 시댁만 챙겨야 해요? 명절마다 친정은 안 가고 시댁에만 있어야 해요? 그게 말이 돼요?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세대는 그렇게 사셨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한테 그렇게 올인하네요. 자기 친정도 챙기고 자기 인생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혁이가 당황해서 미라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는 맨날 엄마 편만 들잖아요. 저한테 친정만 챙긴다고 뭐라 하면서 정작 오빠는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요? 명절 때 친정 가자고 하면 시간 없다고 하면서 어머님한테는 시간 다 내잖아요. 준혁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어머님만 혼자 계세요. 제 부모님도 혼자 계시는데요. 미라는 이제 완전히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솔직히 저는 힘들었어요. 주말마다 어머님 만나러 가야 되고, 어머님 심심하실까봐 신경 쓰이고, 시연이 맡기면 나중에 또 뭐라고 하실까봐 눈치 보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당신은 좋으시니까 아들 가족 가까이 있고 손주도 자주 보고. 근데 저희 입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조심하고 눈치 봐야 되는데요. 미라야, 그만해. 준혁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기대하지 말자. 맞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기대 안 해요. 저도 어머님을 엄마처럼 생각 안 해요. 그냥 남편 어머니일 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안에서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미라와 준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알았어. 제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내 말 잘 들었어. 나는 그냥 남편 어머니일 뿐이고, 우리는 가족이 아니고, 너는 나한테 기대 안 하고. 알았어. 어머님, 미라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라야,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7년 동안 내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했구나. 그걸 오늘 확실히 알았어. 어머님, 제 말 뜻이 그게 아니라. 아니, 맞아. 내 말이 맞아. 시댁이랑 친정은 다르지. 나는 내 엄마가 아니지. 네가 조심하고 눈치 봐야 하는 사람이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윤아, 아니 준혁아, 너도 들었잖아. 미라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가족이 아니래. 그럼 가족 아닌 사람들끼리 이렇게 억지로 만날 필요 있니? 준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건 이 집 말이야. 너희가 신혼집 구할 때 내가 1억 보탠 거 알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부산 집 팔아서 나온 거야. 내 아버지랑 평생 모아서 산 집. 그 집에 너희 아버지 추억이 다 있었어. 그래도 너희 도와주려고 팔았지. 어머님,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가족으로 안 본다며. 그냥 남편 어머니일 뿐이라며. 저는 미라를 똑바로 봤어요. 좋아. 그럼 나도 내 말대로 할게.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할게. 아니, 기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계를 끊을 거야. 엄마, 준혁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이 집 할 거야. 그리고 부산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팔을 빼냈어요. 준혁아, 너도 들었잖아. 미라 말대로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너희가 힘들다며. 그럼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미라가 급하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하는 말이었죠. 미라야, 사과는 필요 없어. 네가 솔직해서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내가 착각하고 살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머님, 제발. 아니야. 너 말이 맞아. 시대가 변했어. 옛날처럼 며느리가 시댁에 올인할 필요 없어. 내 인생 살아야지. 마찬가지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이제 돌아가렴. 둘 다. 엄마, 준혁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준혁아, 나는 결정했어. 이 집 팔고 부산 가서 작은 집 하나 구할 거야. 그리고 너희랑은 연락 안 할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락을 안 한다니요. 그게 서로한테 편한 거잖아. 미라는 내가 없으니까 눈치 안 봐도 되고, 너는 중간에서 힘들지 않고, 나도 서운할 일이 없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라가 또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미라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솔직한 마음을 말한 것뿐이잖아. 그걸 가지고 사과할 필요 없어. 저는 두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준혁이는 울먹이고 있었고 미라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미라한테 잘 말할게요. 준혁아, 됐어. 미라한테 뭐라고 하지 마. 미라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때 미라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집 파실 건가요? 저는 미라를 봤어요. 응, 팔 거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시연이는요? 시연이는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시연이, 제 손주.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시연이도 못 봐. 네 말대로 너무 집착하면 안 되니까. 너무 정들면 안 되니까.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그리고 너도 이제 나한테 시연이 맡기지 마. 우리는 가족이 아니니까. 남의 아이를 내가 왜 봐주겠니? 그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 이제가 늦었어. 저는 문을 닫았어요. 두 사람이 밖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 식은 차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나간 걸까? 하지만 미라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님은 그냥 남편, 어머니일 뿐이에요.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결심했어요. 이번엔 진짜로 집을 팔겠다고요. 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아침 9시에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혹시 집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 한번 나오실래요? 오늘 가능할까요? 그날 오후에 부동산 사장님이 집에 오셨어요. 50대 남자분이었는데 친절하셨어요. 집이 깔끔하네요. 관리를 잘하셨어요. 요즘 시세가 1억 8천 정도 하는데 급하게 파시려면 1억 7천 정도에 내놓으면 금방 나갈 거예요. 급하게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매물로 올릴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집 사진을 찍고 가셨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문득 시연이 생각이 났어요. 귀여운 손주,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던 그 아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눈물 흘릴 때가 아니에요. 결단을 내렸으니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날 저녁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집 내놓으셨어요? 응, 오늘 부동산에 맡겼어. 엄마, 왜 그러세요? 어제 말씀은 화나서 하신 거잖아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엄마가 한 말 다 진심이야. 집 팔고 부산 갈 거야.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미라한테 잘 말할게요. 준혁아, 됐어. 미라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야. 엄마, 그리고 너도 이제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마. 너는 내 가족 챙겨. 그게 맞는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준혁이가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도 오고 혼자 사는 직장인도 왔어요. 다들 집을 둘러보고 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30대 부부가 와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1억 7천만 원에요. 언제 잔금 치르실 수 있으세요? 한 달 후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쓸게요. 계약금으로 1,700만 원을 받았어요. 손에 수표를 들고 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계약 끝나고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일주일 후 출발이에요. 부산 가서 집부터 구해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라도 함께 왔어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렴.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준혁이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엄마, 미라가 할 말이 있대요. 미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어요. 울었나 봐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날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마음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미라를 봤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라는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수습하려는 거였어요. 어머님, 제발 집 팔지 마세요. 어머님이 부산 가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걱정이라고? 네가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혼자 부산 가시면 외로우실 텐데. 그리고 시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시연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미라야, 네가 말했잖아. 내가 시연이한테 너무 집착한다고, 너무 정들면 안 된다고.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어머님이 시연이 사랑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미라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명절에도 어머님 댁에 더 오래 있을게요. 어버이날도 제대로 챙길게요. 준혁이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다시 잘 지내요.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준혁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라는 아니었어요. 준혁아, 미라야, 고마워. 와줘서. 하지만 엄마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엄마, 준혁아, 들어봐. 미라 말이 맞아. 시대가 변했어. 옛날처럼 며느리가 시댁에 올인할 필요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올인할 필요 없어. 어머님,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7년 동안 너희 눈치 보면서 살았어. 미라한테 미움받을까봐, 준혁이 힘들까봐. 이제 그만하고 싶어. 미라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친정만 안 챙기고 어머님도 많이 챙길게요. 저는 미라를 똑바로 봤어요. 미라야, 네가 친정 부모님 챙기는 거 당연한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님, 근데 나도 이제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어. 너한테 맞추면서 살고 싶지 않아. 미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정말 부산 가실 건가요? 응. 일주일 후에 떠날 거야.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희랑 연락도 안 하고 사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아, 연락은 할 수 있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을 거야.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희 보면 서운할 거야. 미라가 친정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보면 부러울 거고, 시연이 보면 보고 싶을 거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엄마, 그리고 너희한테도 그게 편할 거야. 미라 말대로 내가 없으면 눈치 안 봐도 되잖아.
미라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미라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집 때문이에요. 제가 집 안 팔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예요. 미라야, 용서는 할게.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정신을 차렸으니까.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너 말이 다 맞았어. 우리는 가족이지만 친정가족이랑은 다른 거 맞아. 나도 이제 그걸 인정할게. 준혁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자, 이제 돌아가. 늦었어. 엄마, 정말 생각 안 바꾸실 거예요. 응, 이미 계약했어. 한 달 후에 잔금 치르면 새 주인한테 넘어가.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뜻대로 하세요.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미라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 말이 묘하게 들렸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마치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래, 너희도 건강하게 잘 살아.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준혁이와 미라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라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제 결정이 옳다고요.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어요. 짐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렸어요. 30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인데 막상 버리려니 별로 아깝지 않더라고요. 부산행 기차표를 손에 쥐고 있는데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출발하시는 거 맞죠? 응, 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준혁아, 엄마 말 들어. 작별 인사는 하지 말자. 그게 서로한테 편할 거야. 준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부산 가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 안전하게 도착하면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에요, 제 아들. 평생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요. 출발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짐을 다 꾸렸어요. 큰 가방 2개와 손가방 하나. 30년 인생이 그 정도로 정리되더라고요. 택시를 불렀어요. 기사님이 짐을 실어주셨어요.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3년 동안 살았던 집, 아들 가족 가까이 있으려고 산 집, 이제 영영 안녕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어디론가 떠나거나 돌아오거나 저도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으로요. 기차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였어요. 기차가 출발하고 서울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어딘가에 준혁이와 미라와 시연이가 있겠죠. 이제는 멀어지는 사람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오후 4시였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보다 좀 더 짠 냄새가 났어요. 바다 냄새요. 미리 알아둔 고시원에 짐을 풀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괜찮았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집을 구할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다녔어요. 작은 빌라를 알아봤어요. 1억 정도면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받을 1억 7천만 원 중에 1억만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광안리 근처 빌라 2층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걸어서 10분이면 바닷가에 갈 수 있었어요. 계약하고 이사를 했어요. 가구도 새로 샀어요. 작은 소파, 침대, 식탁.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골랐어요. 한 달 후 서울 집 잔금을 받았어요. 1억 5,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부산 집값 1억 빼고 남은 돈이에요. 계약금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일단은 그냥 저축해뒀어요.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로 쓰고 건강하면 가끔 여행이나 다니면서 쓰면 되겠죠.
부산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에 갔어요. 예전에 다니던 남포동 시장이었어요. 30년 전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반겼어요. 아이고, 이건 누구야? 은숙이 아니가. 옛날에 알던 분들이었어요. 다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차셨어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났어요. 함께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어요. 서울에서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항상 아들 가족 눈치만 보면서 살았으니까요. 2달쯤 지났을 때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등록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갔어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준혁이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한 달에 1~2번 정도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시연이도 건강하고요. 그래, 다행이다. 대화는 항상 짧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미라 이야기는 안 했어요. 서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혁이한테서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라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왜? 무슨 일이야? 미라 친정어머니가 최근에 미라한테 차갑게 대하신대요. 저는 좀 놀랐어요. 왜?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라, 동생이 아기를 낳았거든요. 둘째를. 그래서 장모님이 동생네를 돕느라 바쁘신가 봐요. 미라가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시고 오라고 해도 시간 없다고 하시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미라가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장모님이 항상 자기만 챙겨주셨는데 이제 동생만 챙기신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니? 갓난아기 있으면 엄마가 도와줘야지. 그건 그런데 미라가 어제 우는 걸 봤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무심하다고.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미라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부모의 관심은 무한하지 않다는 걸요.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걸요. 준혁아, 그건 내가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도 알아요. 그냥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나 봐요. 미라가 친정 부모님만 챙기면서 시부모는 뒷전으로 했던 것처럼 이제 미라도 뒷전으로 밀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미라가 힘들어한다는 게 기쁘진 않았거든요. 그냥 허무했어요. 5개월째가 됐을 때 준혁이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미라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어머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되는지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미라가 어머님한테 전화하고 싶대요. 직접 사과하고 싶대요. 준혁아, 그럴 필요 없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 그리고 미라가 지금 후회하는 건 진짜 나한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기 친정에서 소외당하니까 그제야 내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사람은 당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어. 엄마, 그럼 정말 저희랑 연락 안 하실 건가요? 연락은 하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근데 자주는 못 볼 거야. 준혁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6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광안리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어요. 이번 달 벌써 3번째 전화였어요. 저는 멈춰 섰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받을까 말까. 받으면 또 미라 이야기를 듣겠죠. 미라가 많이 후회한다는 말, 엄마 보고 싶어 한다는 말,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요. 미라의 후회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그냥 자기가 친정에서 소외당하니까 이제야 공감하는 거예요. 만약 미라 친정어머니가 다시 미라를 챙겨주시면 미라는 또 예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설사 미라가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해도 저는 이제 괜찮아요. 여기 부산에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저는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어요. 문득 시연이 생각이 났어요. 제 손주, 지금쯤 많이 컸겠죠.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 생각할까요? 아니면 벌써 잊었을까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에요. 핸드폰이 멈췄어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떴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10분쯤 걸었을 때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또 준혁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면 시연이가 아프거나. 저는 멈춰 섰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봤어요. 준혁이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받을까 말까.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준혁이가 부산에 내려오자고 할 수도 있어요. 미라가 사과하러 오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요? 미라는 진심으로 변할까요? 아니면 당분간만 착한 며느리 흉내를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 그런 관계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미라 눈치 보고 서운해하고 참으면서 사는 그런 삶으로요.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저는 바다를 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7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정말 가족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노력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 그게 항상 정답일까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서로를 위한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핸드폰이 멈췄어요. 다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떴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받을까 말까, 그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